이 사회복지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교로부터 이 공지사항을 받았겠지만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 이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9월 24일까지 현재 기준으로 아마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급하게 지금 수업 자료를 올리게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3학점짜리는 일주일에 우리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1주차 수업이 지난 9월 1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9월 7일 화요일까지가 1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오리엔테이션으로 1주차 1차 시는 지난 목요일날 수업을 진행하였고, 오늘 9월 7일 1주차 2차 시 지금 이 수업은 1주차 수업인데 학생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제가 몇 번째 수업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수업으로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날 우리가 목요일날 해야 되는 수업은 제가 세 번째 수업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그렇게 보시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이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 특히 앞으로 배워야 될 이 정책론과 이 법제론 또 기타 많은 이 프로그램 관련된 과목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우리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우리가 학기 말까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9월 24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중간고사 이후까지도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이데올로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데올로기 수업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꼭 먼저 알아야지만 그 다음 지금 우리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뭐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먼저 하면 좋긴 좋겠지만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은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많이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영상 수업은 지금 40분 수업입니다. 그래서 75분짜리 수업은 40분으로 동영상은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도 훨씬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데올로기 수업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지금 수업은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첫 번째 수업 자료를 보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앞부분은 지금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개론 과목과 그리고 기타 기초 과목에서 이미 많이 언급된 그런 용어들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원래 수업은 9월 21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원래 휴강인데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9월 21일 추석 수업도 온라인상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9월 7일 오늘까지가 1주차 수업, 그리고 9월 9일, 9월 14일이 2주차 수업, 그리고 9월 16일과 9월 21일이 3주차 수업, 그리고 9월 23일과 28일이 4주차 수업인데 우리는 9월 23일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9월 28일 즉 이제 4주차 2차시 시간부터 대면 수업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주차 1차시 수업까지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영상이 총 그래서 몇 개가 올라가냐 하면은 40분짜리 동영상이 6개가 아마 업로드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 6개를 다 수강하시고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9월 28일날
물론 여러분들 27일 수업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 오셔야 되겠죠. 28일 수업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제 자, 사회복지화 프로그램. 자, 사회복지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지난 학기에 인간행동과 이 사회환경이라는 그러한 수업을 아마 여러분들이 수강하셨을 겁니다.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이 영유아부터 우리나라는 어머니 태내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태내에 있는 이 아기들은 사람으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내에서 아기가 생명이 있고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 태내 밖으로 즉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면은 이거는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낙태는 아직 살인죄가 적용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일부 나라들은 사람의 형태가 어머니 몸속에서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진 그 다음부터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머니 몸속에서 3개월, 4개월 있다가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존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 6개월, 7개월은 되어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물론 10달을 지내고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건강히 자랄 수 있지만 요즘 워낙 의료기술이 좋아서 통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 만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쵸,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생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지금 그 시점에서 출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의학적 객관적인 그런 근거가 있다면은 이제 사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이 태어나서 영유아기 때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기, 중년기, 그리고 이제 이 노년기까지 지나가면서 많은 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생애 주기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 이겨내거나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또 기타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의 이 도움, 우리가 가족이 도와주거나 친척이 도와주거나 친구나 이웃이 도와주는 걸 우리가 무슨 자원이라 부르냐면은 이러한 자원을 비공식적 자원이라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이번 나온 김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겠죠. 기초생활수급제도나 또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식적인 자원이라 그러고요. 자원, 공식적 자원이라 하고, 제일 대표적으로 비공식적 자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구냐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렇게 비공식적 자원이 크게 구분됩니다.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대부분 다 비공식적 자원으로 자기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비공식적 자원의 부재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로 생애 주기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제도, 흔히 말하는 크게 봤을 때 공공부조라 그러죠. 그리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조선가정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또 어떠한 이제 사회 서비스, 물론 조선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선가정 자녀들 중에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케어를 잘해서 경제력을 잘 가지고 계시고 이러면은 굳이 국가에서 크게 지원을 안 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조선가정 자녀들 그 가정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뭐 일반 가정에 비해서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또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문화 가정이라 해서 무조건 또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세요. 그 뚱뚱한 사람 누구죠? 호주에서 왔는 사람 샘 해밍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축구 선수 슈퍼맨이 돌아왔던가? 거기서 왜 나은이 아빠인가요? 박주호, 그분도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어머니가 외국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반 가정 이상으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다 해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그 자산 조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저 가정이 불쌍해 보이구나, 저 사람 좀 불쌍하게 생겼구나, 저 사람은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고 있구나 하면서 돈을 그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개발과 평가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먼저 보시면은 사회복지와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겠죠.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경제개발 프로그램도 있겠죠. 국방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 즉 인간의 생애, 인간의 행복,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우선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부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개론이랑 인행사 이런 과목을 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최소 개론 과목만 들어도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 기본 개념은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우리가 잘 까먹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벌써 방학도 지났고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개념부터 볼게요. 자, 제가 끄면 화면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먼저 보면서 갈게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필요하다 했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좀 더 다음에 추후에 들으시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국가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가마다 그 국가가 지향하는 사상과 이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국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도 달라요. 왜? 시대마다 다른 이유는요, 또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언제 끝난 줄 아세요? 6.25 전쟁이? 이 남북이 전쟁을 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1953년도 7월 28일 날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죠. 휴전이 된 거죠. 잠시 스탑한 게 전쟁을 스탑한 지 벌써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만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국방부 예산이 거의 55조나 같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군, 해군, 공군 다 포함해서 군인 숫자가 약 60만 명이 돼요. 사병, 하사관, 장교 다 합쳤어요.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숫자죠. 60만 명 사람이. 그쵸? 그래서 대구 광역시 인구 숫자의 4분의 1이 군인이라 보시면 돼요. 대구 광역시가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이 이제 대구와 거의 비슷하죠. 부산 다음으로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인구의 4분의 1이 우리나라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런데요,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했는 군인 숫자가 12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친미다, 반미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물론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원인 제공도 어찌보면 미국에 또 있었다고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공사는 안 되게끔 도와준 것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운 건 또 기정사실이죠. 하지만 또 미국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친미다 반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6.25 전쟁이 끝났을 때요, 우리나라에 아침에 하는 식사가 보통 아침에 하는 인사가 뭐였냐면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일제시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6.25 전쟁이 끝나고는 아침 못 먹는 사람들, 밥 못 먹는 사람들 워낙 많았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60년, 7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요. 그 친구들끼리 밥 먹었어 이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진짜 굶기 때문에 네가 밥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요. 근데 우리나라 60년대 보릿고기 때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때 밥을 굶는 건요 일상이었어요. 이거는 가난하기 때문에 굶는 게 맞았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굶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세계 무역 10위권에 들어가잖아요.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못 살았냐면은 그 당시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도 태국과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3배에서 4배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국민소득 GNP가 2만 불을 넘어서고 있죠. 필리핀과 태국이 우리나라를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성장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때요? 코로나 사태만 보다 알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돈 10원을 내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던가요? 지금 수십만 명 중에? 없잖아요. 이유는요, 그만큼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건요, 시대에 따라서도, 한 국가의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국가마다도 다르다는 거. 왜? 그 국가에서 추구하는 복지에 대한 사상과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계속 연달아서 볼까요? 구성원의 철학과 경제 이념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인다. 뭐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 이거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이 존중돼야 될 권리예요. 이거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인간 존중, 인간의 인권 이런 것이 바뀌면 안 돼요.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그 개념은요, 국가에 따라서 또는 그 국가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사고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모든 그 국가의 시대 상황에서 사회복지는 이겁니다라고 단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거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그래서 사회복지는요, 뭐 이건 그냥 참고로만 어차피 결혼식은 다 배우셨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의의적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사회라는 소셜과 복지라는 웰페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소셜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회라는 이 형용사죠. 이 형용사는요, 웰페어도 합성어죠. 잘 되어지는, 뭐 잘 되어가는, 뭐 이런 웰과 페어, 안정한, 뭐 이런 뜻이 합쳐져서 복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웰페어는 어찌 보면은 뭐 이건 명사죠.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진 이 단어가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소셜 웰페어라고, 이 사회복지를 우리가 소셜 웰페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소셜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밑에 옛날에 계속 보시면은 소셜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겨요. 루소의 사회 계약서를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사회복지는 개인 혼자만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까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모두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거. 그 개념적으로 일단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웰페어는 말씀드렸듯이 만족스러운 상태,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웰페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웰페어는 그래서 잠시만요. 웰페어는 사회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는 복지라는 말만 사용한다면은 자기 개인만의 만족스러운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뚱땡이, 저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저 북한에 한 명 있죠.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 그래서 웰페어는 소셜이라는 단어와 합쳐지지 않고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거. 뭐 참고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서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즉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어느 나라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부자 국가에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는 뭐 더 많겠죠, 부자 나라보다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 가정 제가 지금 40대 후반까지 죄송합니다. 40대 후반에 40대 중반인데
제가 4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40여 년을 살아오면서요. 여러분들 처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20년 인생 살아오면서 저를 처음 봤을 거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사나 여러분들 가정의 경제력이나 여러분들 개인의 상태는 제가 몰라요. 누구 한 명도 몰라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수업 시간에 또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사하고 해당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업 사례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누구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 없이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더라도요. 잘 사는 집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가정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뭐냐면은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경제력밖에 안 되는 가정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4인 가족이 한 달에 100만원으로 산다. 물론 자기 집이 있고 뭐 크게 비싼 음식을 안 먹는다 치면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녀를 가르치고 또 사회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 보면은 사실 4인 가족이 100만원으로는 사실 현재 우리 사회 물가로 본다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00만원 버는 사람은요 또 살아가겠죠. 100만원 버는 사람이 봤을 때 300만원 버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저 가정은 걱정도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0만원 버는 집 가정에 가보면 걱정이 없을까요? 분명히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300만원 버는 사람은요 분명히 돈은 쓰면은 쓸수록 부족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4인 가족 300만원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또 옆 가정을 보니까 그 집도 4인 가족인데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300만원 버는 가정에서 뭐라 볼까요? 야, 한 달에 300만원 벌어서 우리는 100만원만 200만원만 돼 있으면 참 지금 요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4인 가족이라면은 진짜 걱정 근심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00만원을 소득을 올리는 4인 가정에 가서 물어보면은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까요?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 보세요. 사회복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하는 그 사회의 문제는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원 버는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부분 다 경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저는 이 수업을 들으시고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아빠나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아빠 지금 뭐 우리 집에 걱정 고민 있죠 하면은 경제적으로 걱정 고민 있죠 하면은 있어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의 자존심이거든요. 엄마 아빠는 자녀들한테는 항상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물론 아빠는 슈퍼맨이고 싶어 해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나서 사춘기 접어드는 중학생 청소년이 되면요 애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애들이 인지를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쯤 성인 나이가 되면요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속으로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아빠도 좀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학 갔을 때 자동차도 한 대 사주고 내가 취업 뭐 이렇게 돈을 빨리 많이 못 벌어도 결혼할 때 집도 한 채 사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진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게 20대와 30대 초중반까지래요. 딱 그때가 돈이 제일 필요할 때고 막 가정을 새로 이끌어야 될 그때거든요. 40대가 되면요. 40대가 되면은 옛날에 아빠가 참 힘들게 우리를 그래서 열심히 잘 사셨구나. 40대 중반 후반이 되면서 옛날에 우리 아빠가 잔소리로 들렸던 그 아빠의 말이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40대 중반 전후가 된대요. 50대가 되면요. 아빠가 부모님이 했는 게 맞구나 하면서 50대 중반 60대가 되면요. 내가 어려움이나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나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대 이제 그때는. 옛날에 아빠가 자기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되면 아빠는 안 계시거든요. 자 이게 인간의 생애 주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아빠가 우리 아빠도 돈 좀 많지 돈 좀 많이 벌지 딱 요 시점이에요. 여기서 한 20년 여러분들 살아온 만큼만 더 살면요
아, 우리 아빠가 그래도 참 열심히 잘 사셨구나라고 존경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일찍 생기면은 철든 사람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요 수업 들으시고요.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우리 집에 돈이 얼마만 좀 더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까 하면 엄마들이 항상 말할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말해보면은 엄마들이 한 100만, 150만 산 200만 원만 더 있으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요거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5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갔어도 똑같은 말 엄마 아빠들 말할 거야 아마. 막 10억 20억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뜬구름이고요. 내일 아빠가 한 500만 원을 벌어 오신다면은 엄마 아빠가 한 500만 원 벌어 오면은 어느 가정할 것 없이 그 금액이 한 20%만 더 있으면요. 아,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그런 대답을 한대요 지금요. 그런데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보세요. 돈이란 말이에요. 자원이 넉넉하게 있으면요. 그 사회에 직면한 문제, 더 작게는 그 가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분 보세요. 어느 사회는 어느 국가는 할 것 없이 사회 문제는 존재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요. 불행히도 자원은 항상 어떻다는 거야? 제한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있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운동화도 하나 사고 싶고 그리고요. 좋은 가방도 하나 사고 싶고 무엇보다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좋은 노트북 하나 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신 휴대폰 요즘 삼성 Z 플립 3인가요? 엄청나게 요즘 최고의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사고 싶잖아요. 아이폰도 사고 싶고 공짜폰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노트북 한 300만 원한테 사주실래요? 아이폰 하나 사주세요 하면 엄마 아빠가 그래 얘다 돈 줄까요? 힘들다면 왜? 가정마다 자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사업이 너무 잘 되었거나 회사에서 아버지가 한 프로젝트가 너무 성공되어서 보너스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2천만 원 받아왔어요. 1,000만 원 받아왔다 가정해 봅시다. 1,000만 원 받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빠 내 휴대폰 너무 다 됐는데 진짜 휴대폰 하나 바꿔주면 안 돼? 하면은 아빠가 기분이 다 하면서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자원이 생겼으니까요. 한데 이런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요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원이 필요한데 불행히도 자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요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세 글자 3음절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자원의 땡땡땡입니다. 자원의 땡땡땡. 이 땡땡땡이 뭘까요? 이거는 9월 28일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수업에 대한 특혜를 하나씩 뭐 중간고사 플러스 1점을 드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지각을 한번 빼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밑에 보세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이처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은 돈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보면은 아버지 월급이나 아버지 소득, 어머니의 소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갑자기 월급이 뭐 연말 가서 연봉 협상해서 내년에 연봉이 조금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아버지 월급은 갑자기 이번 달에 300만 원 받았다가 다음 달에 600만 원 받고 이럴 일은 잘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달에만 350만 원 받았으면은 다음 달에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안 줄어들면 다행이에요. 요즘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 부족한 자원을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계부를 쓰시기도 하고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허튼데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정된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갈로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 좀 이건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이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 놓으셔야 돼요.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부족함 없게 잘 효율적으로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그 돈을 조직적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조직적 그리고요. 또 하나는 체계적으로. 이거를 전문용어로 바꾸면요.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용어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 요 여러분들이 관료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단이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지막에 뭐 하던가요? 그래서 이 과목 수업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잖아요. 평가는 바로 뭐냐면은 진짜 효율적으로 돈이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돈이 잘 쓰여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이 그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돈도 진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고요, 모든 것이 잘 적용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 대상자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요, 말짱 꽝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힘들게 재래시장 가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해물탕을 끓이려고 그래요. 마트에 가서 배달하면은 돈이 비싸니까 재래시장 가서 종류별로 사 모아서 최대한 돈을 줄여서 마트에서 했으면 3만원 들 거를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다리품 팔아가지고 22,000원으로 8,000원을 줄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요, 너무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라서 먹으니까 냄새나고 이래서 못 먹어버리면요, 이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럴 거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거는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그 대상자, 적용된 대상자에 얼마나 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상적인 복지 상태를 달성해 하는 실천 방법이다. 뭐 너무 그냥 뭐 기기적인 대답이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개념을 3개 영역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자, 참고로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인간 서비스라고 나오죠. 인간 서비스는요, 자,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막 이렇게 또 제가 빈칸 남겨놨다라고 막 이렇게 막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개념을 3개 영역으로 분류하면은 인간에 대한 서비스겠죠. 그리고 인간이 포함된 그 좀 더 넓은 사회 서비스가 되겠죠. 사회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뭘까요? 사회 개발과 변화 활동. 인간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가 변화되면요, 그 사회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 서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소득 보장이 되겠죠. 인간 서비스는요,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득 보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소득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뭐 교육을 해주고, 소득 보장, 교육, 그리고 이 지금 보세요. 우리 코로나 시대 이 보건, 그러니까 의료죠. 의료, 보건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건하면 자꾸 보건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라 그러잖아요. WHO.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인간 서비스는요, 소득 보장,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그리고 보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일단 인간 서비스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으로 이런 영역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회 서비스는요, 사회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대인 관계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사회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회사에 가서도 회사 동료를 사귀고 이런 인간관계를, 옛날에는 주종 관계였죠. 주인과 종. 근데 지금은요,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 대 사람 관계.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요, 지식 교육만 가르치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기술도 가르치고요. 서로 어울리고 서로 싸웠을 때 서로 화해할 수 있는 화해 기술도 학교에서 직접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아, 이럴 때는 내가 양보해야 되는구나. 아, 이럴 때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받아줘서 이렇게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아, 저놈은 영광이니까 나랑 관계를 단절해야지. 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인 서비스와 함께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범죄자들, 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정시설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대인 서비스, 교정교육,
또 이제 어려움에 닥친 사람, 직업에 실직당한 사람, 이분들은 자기 스펙이 부족해서 다시 재취업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재활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서비스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개발과 이 변화 활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가 뭐 다른 건 없고요.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사회 개발과 변화 활동입니다.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간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계속 여기서 인간 서비스와 위에 했죠. 인간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계속 잘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네, 사회 개발과 변화 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사회복지의 관점과 프로그램입니다. 자, 시간이 5분 남았는데 4분 남았네 이제요. 좀 애매하네요. 이걸 다 하기에는. 그러면요. 일단 제가 크게 개념 설명만 잠깐 하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제가 사회복지의 관점과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 관점의 변화,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윌렌스키 러브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사회복지의 관점은요. 크게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와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있어요. 한정적 개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폭이 넓단 말일까요? 좁단 말일까요? 이 어감상, 느낌상 한정적 개념이라 그러면은 뭐 더 쉽게 말하면 다 주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정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상 그렇게 오죠. 이와 한정적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밑에 먼저 보세요. 일시적이다, 그리고요 대체적이다, 보충적이다, 잔여적이다. 자, 이 앞으로요 광의적 개념과 이 한정적 개념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용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시간처럼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좀 좁다, 그리고 뭔가 작다, 뭔가 다 주는 느낌이 아니다라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은 이 한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정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는 거는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한 번만 뭐 아니면 딱 정해진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적이다.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대체 식품으로. 그리고요 보충적이다. 보충적이라는 건요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잔여적이다. 남은 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이다, 일시적이다, 뭐 대체적이다, 보충적이다, 잔여적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 범위가 작다라는 거, 모두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라는 거, 누구 딱 정해서 주겠다라는 거, 그런 개념으로서의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보면요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도요 모두에게 다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왜 우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금 지급하고 있죠. 지금 몇 프로에게 줘요? 우리나라 88%에게 주기 때문에 12%는 안 주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한정적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작년 4월 달인가요?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은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고요.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죠? 지금 카카오뱅크 사장인가? 카카오 그 사장님이 지금 돈이 제일 많나요 이제? 아무튼요 그분들도 신청하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은 그는 한정적이 아니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광의적이 되겠죠. 그래서 한정적 개념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제도 한번 보세요. 기초생활수급비 전 국민에게 다 줘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 보고 맞는 사람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비가 한정적 개념이 되겠죠. 자,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구분할 거고요. 광의적 개념은요, 보세요. 광의적 개념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다 주는 겁니다. 대상자 모두에게 다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요, 보세요. 제가 밑에 있는 거. 일시적, 선별적, 보충적, 이거는 한정적, 이게 아니라 항구적,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보편적,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여러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회복지의 관점과 프로그램에서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와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세 번째로 사회복지의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사회복지 개념이 뭐냐 이것처럼요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윌렌스키 러브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두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주차 수업이 끝나요. 이제 9월 9일 수업 내용은 세 번째 수업으로, 그리고 9월 9일 2주차 수업은 세 번째, 네 번째 수업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될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수업 자료는 항상 보시고 가능하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